그, 네, 지금 10시 이제 시간이 되어서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못 들어오신 것 같은데 지금 시작해도 괜찮겠죠, 윤 선생님? 네, 네, 바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연 주제는 아시는 것처럼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타이틀을 어, 영어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서브타이틀을 Principles and Method for Persuasive Presentation이라고 정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프레젠테이션의 결론은 목적은 결국 청중을 설득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보다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쯤에 서울대 기초교육원으로부터 이 강연 관련 메일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제가 조금 스케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어, 이 강연을 하기로 결정했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기초교육원의 영문 명칭을 보고 굉장히 반가웠어요. 기초교육원의 영어 명칭이 Liberal Education이더라고요. 오늘 강연 중에도 관련된 얘기가 나올 텐데 우리가 Liberal Education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Liberal Arts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다양한 한자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원래 이 liberal arts라는 말은 노예가 아니라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자유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 자유롭게 살 수 있을까, 이 자유인이 되기 위한 기술들을 지난 수천 년 동안 서구 사회에서는 가르쳐 왔거든요. 오늘 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내용도 바로 이 리버럴 아츠와 관련된 내용이라서 제가 아주 흥미를 가지고 이 강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도 연구 공간 자유라고 해서 이 리버티, 리버럴 아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저 소개부터 하고 조금 시작하면, 제 이름은 이상혁이고요. 저는 학부에서는 영문학을 전공했고요.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서 국제법, 국제경제법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UT 오스틴이라는 곳에서 MBA도 공부했습니다. 뭐 제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소위 말하는 어, 학제간 연구 혹은 컨실리언스라는 말처럼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면서 이런저런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잠깐 정리했는데 평생 동안 했던 일이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고 출판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했습니다. 뭐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자유라는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연구 공간 자유의 대표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책들과 글들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네, 뭐 제가 쓴 책들인데요. 영어와 관련된 뭐 대학 입시와 관련된 책을 쓰기도 했고요. 또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용어를 중심으로 국제사회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과학 책도 출판했었고요. 그리고 조금 생뚱맞게 여행기, 이 크루즈와 관련된 여행기도 썼었고요. 또 이코텍스 WTO라는 원래 제가 공부했던 국제법 관련된 책도 출판한 적이 있고요. 요 세 권의 책이 또 오늘 강연의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데 논리와 관련된 책들도 쓴 적이 있습니다. 뭐 오류와 편향을 넘어선 논증, 논리적 글쓰기, 그리고 닥털리의 논리적 말하기라는 책이 사실 오늘 이제 인쇄소에서 나와서 이제 내일부터 아마 서점에 전시될 것 같은데 이 책의 또 중요한 부분은 오늘 강연의 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관련된 책들도 쓰게 되었고요. 또 오늘 이 강연 초대를 받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된 책은 영어 프레젠테이션 절대 공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책들을 지금 쓰는 작업들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아주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봤는데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잠시 보여주고 시작하겠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들은 여기 남녀가 있는데 아주 세련된 모습이죠. 이 책을 읽는 사람의 모습이고요. 근데 재미있게도 책을 쓰는 사람, 글을 쓰는 사람의 이미지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제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서울대 석박사 과정에 계시는 분들일 텐데 이제 여러분들은 평생 논문을 쓰고 글을 쓰고 쓰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흔히 우리 학자들 공부하는 사람들의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publish or perish라는 표현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글을 쓰되 이렇게 피폐해지는 모습이 될지라도 의미 있는 작업이니까 평생토록 잘할 수 있기를 어,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오늘 강연의 중요한 토대가 되는 책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프레젠테이션 절대 공식이라는 책인데요. 나중에 한번 도서관에서 이 책을 빌려서 보시면 이 책의 인트로에 해당되는 부분이 Five Steps of Presentation이라고 해서 이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5단계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리고 이 책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의 종류를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했는데요. Introductory Presentation, Expository Presentation, Opinion, 그리고 Motivational, Persuasive라고 해서 5종류의 example로 나누고 총 10개의 샘플을 보여주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또 독자분들이 많이 좋아했던 게 제일 마지막에 제가 브로그로 담았던 Expressions for Visuals라고 해서 이 시각 자료, 프레젠테이션 할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시각 자료들이 있죠. 이 시각 자료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보고 또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도서 출판 길벗에서 이 책에 있는 10개의 프레젠테이션 스크립트에 대해서 어, 영어 녹음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MP3 파일은 공짜로 접근할 수 있으니까 여기 주소에 보시면 한번 이 사이트 방문하셔서 영어가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이 MP3 파일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시는 것도 프레젠테이션 실력을 늘리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오늘 음, 인쇄소에서 나오게 된 책이 논리적 말하기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서론에 제가 한국 사람들은 왜 논리적 말하기를 잘 못할까라는 제목으로 에필로그를 썼는데 어, 영어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한국어로 하든 영어로 하든 중국어로 하든 어떤 언어로 하든지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논리적으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는 본질은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 논리적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어색해하고 힘들어하는데 이유가 과연 뭘까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3가지 이유 정도를 설명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국 문화에 있는 소위 말하는 서열 문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보다 서열이 높은 사람,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과 대화할 때는 내가 그 사람과 다른 의견이 있다 할지라도 이걸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뭔가 위축되고 불편한 문화적인, 역사적인 맥락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한국어를 우리가 모국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논리적 말하기가 조금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센텐스 스트럭처가 주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죠. 근데 이 verb의 동사의 서술어에 바로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결론이 담기는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결론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왜 그러냐 하면 이라는 이유를 붙이는 게 그 영어 센텐스 스트럭처 속에서 사고하는 사람들은 그게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어는 서술어 동사가 문장의 제일 끝에 오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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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마지막에 가서 그래서 좋아 싫어 그래서 이게 옳아요 저게 옳아요라고 말하는 결론이 끝에 오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문장 구조 속에서 사고하기 때문에 논리적 말하기가 불편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논리적 말하기를 잘 못하는 3번째 이유가 뭐냐면 중고등학교 교과과정 심지어 대학에서도 논리적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중에 이 강연 중에 다시 나오겠지만 서양 사람들은 지난 수천 년간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이 논리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자유인이 되기 위한 liberal arts
이 기술을 가르쳤거든요. 이제 그러한 교육이 한국은 전무했던 부분, 지금도 그렇다라는 게 조금 한국 사람들이 논리적 말하기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서울대 기초교육원에서 이런 강연을 하고 이런 강연을 통해서 대학원생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음, 네, 이 책은 기본적으로 한국어 논리적 말하기에 대해서 쓰여져 있지만 기본 개념 논리 구조 짜는 것은 영어 프레젠테이션과 동일하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서점에서 이 도서관에서 빌려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5단계, 5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결국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영어로 말을 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영어로 커뮤니케이션 한다라는 것은 내 말 속에 logical flow, 논리적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 논리적 흐름이 분명하게 나타났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세 가지 검증 도구가 있습니다. 이 3 테스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컨텐츠가 논리적이어야 하지만 그걸 상대방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느냐, 어떻게 스피킹 하느냐에 대한 5가지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얘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 이 프롤로그, 몇 가지 전제되는 이야기를 조금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마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읽어보셨거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죠, 그죠? 이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은 이 사피엔스라는 2014년에 발표한 책 때문에 일약 세계적인 스타가 된 대표적인 유명한 학자이죠. 이분이 발표한 사피엔스라는 책에 보면 오늘 우리 이 강연과 관련되어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중요한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요. 이분이 호모 사피엔스, 우리 현생 인류의 조상이죠.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를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 호모 사피엔스 이전에도 사실은 네안데르탈인이라는 인간과 호모 사피엔스와 어느 정도 뭐 4천, 6천 정도 관계가 되는 종이 사라졌죠. 근데 호모 사피엔스가 신체적으로는 훨씬 더 네안데르탈인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안데르탈인은 결국 멸종했고 현생 인류의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를 지배하게 되었죠. 왜 그런 결과가 벌어졌을까에 대해서 유발 하라리 교수가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을 합니다. 이 호모 사피엔스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뭐냐 하면 가스핑이라고 해서 뒷담화 까기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남을 흠담하고 뒤에서 군지렁군지렁 대는 게 바로 이 호모 사피엔스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흔히 우리의 모습을 봐도 흔히 알 수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모이면 야 어제 너 이 드라마 봤니? 야 너 며칠 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라고 우리는 늘 이런 얘기들을 하며 살아가죠, 그죠? 이 가스핑이라는 게 모든 호모 사피엔스의 공통된 특징이라는 게 유발 하라리 교수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 호모 사피엔스가 가지고 있는 가스핑이라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랭귀지 에볼루션, 인간의 언어가 진화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인간만이 다른 동물과 달리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이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특별히 호모 로켄스라고 해서 언어적 인간이라는 라틴어로 인간의 특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 영어로는 그냥 토킹 애니멀, 말하는 동물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호모 사피엔스는 독특하게 가시핑을 하는 특징이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인간의 언어 능력이 발전하게 되었고 이 언어를 기반으로 인간은 소셜 코퍼레이션, 사회적 협력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호모 사피엔스가 공룡도 잡아먹고 호모 사피엔스가 맘모스도 잡아먹고 훨씬 더 등치가 큰 네안데르탈인과의 경쟁에서도 이겼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협력을 이루어낸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대1로 붙으면 우리보다 더 큰, 더 힘이 센 존재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데 인간은 한 명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2명, 3명, 10명, 20명, 30명이
언어를 통해서 자, 저쪽 막아, 이쪽 막아, 공격, 방어, 도망가라고 하면서 하나의 의사대로 여러 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협력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바로 인간의 언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로 호모사피엔스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다라는 게 이 유발 하라리 교수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그렇다면 과연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을 기준으로 하면 누가 공부 잘하는 대학원생인가? 누가 능력 있는 학자인가? 교수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개인의 능력은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학자의 능력은, 대학원생의 능력은, 교수의 능력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가? 라는 한번 질문을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아, 그 사람 참 능력 있는 사람이야, 경쟁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 경쟁력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그 사람이 특정 분야에서 평생도록 축적한 컨텐츠가 있겠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자기가 전공한 대학원 석사 박사 과정에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점점 키워가겠죠. 컨텐츠, 양질의 컨텐츠를 쌓아가겠죠. 컨텐츠가 많은 것 분명히 능력입니다. 근데 컨텐츠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컨텐츠를 뭐로 곱해야 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다른 사람에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즉,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 내가 발견한 어떤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고 동의하도록, 그리고 그 방향으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 컨텐츠와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합친 것이, 이 둘을 곱한 것이 바로 개인의 능력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컨텐츠는 엄청 많은데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다라면 이건 뭐 그냥 은둔형 외톨이, 그냥 은둔형 천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보다 큰 사회적인 임팩트를 만들기는 어려운 사람이겠죠. 또 어떤 사람은 컨텐츠는 아주 불량스러운데 커뮤니케이션 능력만 너무너무 뛰어나다라면, 그런 사람이 조금 왜곡되게 발전하게 되면 사기꾼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훌륭한 사람이란 건 결국 내가 선택한 분야의 전문성, 컨텐츠를 평생도록 축적해 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보는 보다 많은 사람에게 공감시킬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함께 키워야 하겠죠. 예를 들면 이분은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 60년대, 70년대 유명하셨던 이미자 선생님이죠. 가수죠. 이분은 음악이라는 자기의 컨텐츠를 한국어에 담아서 2,500만, 3천만, 4천만,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울림을 주셨던 분이죠. 노래라는 컨텐츠, 엄청난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한국어라는 툴에 담아서 커뮤니케이션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은 가수 보아죠. 가수 보아는 자기의 음악이라는 컨텐츠를 한국어에만 담은 게 아니라 일본어에도 담아서 일본에서도 자기의 컨텐츠를 커뮤니케이트 했죠. 그래서 오리콘 차트에서 1등도 하고 일본 열도를 아주 들었다 놨다 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이 사람들은 잘 아는 것처럼 뉴진스죠, 그죠? 뉴진스는 자기들의 음악적 컨텐츠를 영어라는 커뮤니케이션 툴에 담아서 비단 한국뿐만이 아니라 빌보드 차트를 휩쓸고 라틴 아메리카, 남미를 들었다 놨다 하고 전 세계를 2023년 들썩이게 만들었던 가수 뉴진스입니다. 우리가 컨텐츠라는 측면에서 한번 보면 이미자 선생님이 어쩌면 가장 뛰어난 음악적 컨텐츠를 가졌다라고 말해야 되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미자 선생님과 보아 그리고 뉴진스가 끼쳤던 사회적 영향력을 보면 뉴진스가 가장 크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영어라는 커뮤니케이션 툴에 담았기 때문이겠죠. 도대체 영어가 뭐길래 왜 우리는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공부해야 하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영어를 링구아 프랑카라는 말로 표현하죠. 원래 링구아 프랑카라는 라틴어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그들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를 링구아 프랑카라고 하죠. 뭐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글로벌 랭귀지, 세계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계신 분들이죠. 특히
이 아카데믹 필드에서 사용되는 링구아 프랑카는 영어죠, 그죠? 영어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영어로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 내가 엔지니어링을 공부한다, IT를 공부한다, 메디컬 사이언스를 공부한다, 법을 공부한다, 경제학을 공부한다, 무엇을 공부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축적한 컨텐츠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고 설득시키고 공감시키기 위해서는 영어라는 링구아 프랑카를 활용해서 올바르게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영어를 잘한다, 영어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영어를 잘한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트리비움이라는 라틴어입니다. 이 트리비움이라는 라틴어가 뭐냐면 트라이라는 말은 삼이란 말이고요. 이란 말은 중성 명사를 나타내는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트리비움이란 말을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three things, 세 가지 것이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서양 사람들은 지난 수천 년간 자유인, 자기들이 꿈꾸는 자유인, 이상적 인간을 양성하기 위해서 가르쳤던 기본 과목이 있다 그랬죠. 그걸 리버럴 아츠라고 부르는데 이 리버럴 아츠의 출발이 되는 게 바로 트리비움입니다. 트리비움. 그래서 이 세 가지 과목을 먼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쿼트리비움이라고 해서 네 가지 과목을 추가해서 이 기본 일곱 가지 과목을 통해서 지난 수천 년간 서양 사람들은 이걸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 용어를 서양 사람들은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이것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기본 개념들을 무의식적으로 문화적으로 습득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 역사적 전통이 없는 동양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서양 사람들은 이게 당연하다, 논리적이다, 그럴듯하다라고 받아들이는데 문화적인 이 공유가 안 되는 그 이해를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왜 그러지라고 점점 이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수준이 높아질수록 발생하게 됩니다. 이 트리비움이 뭐냐면 바로 그라마, 로직, 레토릭이라는 이 세 가지인데요. 이걸 15, 16세기 때 이런 개념들이 동양에 전파가 되어서 중국과 일본에선 이걸 한자로 문법, 논리, 수사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이 한자로 번역하다 보니까 원래 이 개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의미가 왜곡되거나 훼손되거나 변형되어서 조금 잘못 받아들여진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러한 미스언더스탠딩이 우리가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잘 하도록 하는데 일정 부분 방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 능력이 발전하는 걸 잠깐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어를 배웠는지, 어떻게 한국어를 잘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크게 공감이 될 것 같습니다. 갓난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단어로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죠, 그죠? 예를 들면 배가 고픈 아이는 앵애라고 울기밖에 못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밥, 물, 좋아, 싫어 단어로 의사 전달을 하죠. 그러다가 사람은 언어 능력이 성장하게 되면 단어와 단어를 모아서 하나의 프레이즈를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밥이라고 했던 아이가 맛있는 밥, 시원한 물, 정말 좋아 이렇게 프레이즈로 의사 전달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단어를 모아서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의사 전달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밥 이랬던 아이가 어느 순간이 되면 어머님 따뜻한 밥 한 끼 지어주세요라고 문장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언어 능력이 성장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에요. 인간에게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 능력이라는 linguistic competence 때문에 문장을 만드는 언어 능력은 특정 언어 사회에 일정 기간 노출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모국어로 배운 사람들로서 한국어를 잘하는 이유 바로 이것 때문이죠. 영어를 외국에서 일정 기간 산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영어를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 수업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상당수의 사람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익힌 게 아니라 모국어로 한국어를 익히면서 동시에 영어 공부를 해서 지금 수준의 영어를 만들었죠. 우리가 단어와 단어를 모으는 규칙을 소위 말하는 그라마라고 하죠. 그걸 이해해서 문장을 만들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모국어처럼 영어를 배운다라고 해서 ESL approach, 외국어로 영어를 배운다 EFL approach라고 하죠. 여기까지가 바로 일반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 1차적인 목표입니다. 단어를 모아서 문장 차원에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이 단계를 전제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문장을 그냥 모은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패러그래프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문장을 규칙에 따라서 조합하게 되면 패러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패러그래프를 규칙에 따라서 조합해야지만 패시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문장을 모아서 논리적으로 패시지를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을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좀 트리비움이 뭐냐 하면 트리비움 서양 사람들은 지난 수천 년간 이걸 기본으로 기초로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단어를 모아서 온전한 문장을 만드는 규칙인 그라마를 가르쳤고요. 문장을 모아서 논리적으로 패러 패시지를 만드는 규칙인 로직, 논리를 가르치고요. 그리고 이 패시지를 가지고 말과 글로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편에게 설득하는 기술, 누군가를 설득하는 기술을 말과 글로 설득하는 기술을 가르쳤거든요. 그걸 레토릭이라고 합니다. 레토릭. 레토릭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레토릭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이 레토릭이라는 라틴어를 뜻을 살려서 가장 잘 번역한 영어 표현이 The Art of Persuasion이라고 해서 설득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레토릭이라는 건 결국 말과 글로 상대편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이 설득의 기술이 다 활용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설득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라고 설명했죠. 하나는 로고스라고 상대편의 이성에 호소한다라는 거죠. 즉 논리적으로 표현해서 논리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상대편 머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가난한 노인들에게 무료 점심을 어, 봉사하는 NGO에 월 2만 원씩 여러분들이 기부하도록 설득을 해야 된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설득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로고스, 머리에 이성적으로 호소하는 겁니다. 즉 2만 원을 여러분이 내면 그게 이 봉사자들이 수고비도 안 받고 오히려 자기들의 시간과 돈을 내고 그 돈이 모여서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100% 활용되는지를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거죠. 또한 연말정산 받을 때 이 2만 원 매달 기부한 게 실제로 연말정산에서 다 되돌려 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러분들한테 크게 경제적으로 손해 보는 것도 없다라는 걸 이성적으로 설명해서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토스라고 해서 감정에 호소하는 거죠. 예를 들면 매일같이 점심을 먹으러 오시는 이씨 할아버지의 너무나 안타까운 사정을 눈물나게 제가 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점심 한 끼를 드시면서 환하게 웃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또 그분이 남루하게 사시는 쪽방촌을 찾아가서 그걸 비디오에 담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따뜻한 눈물 나는 애잔한 음악까지 깔면서 그 여러분에게 감성, 파토스에 호소해서 돈을 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토스라는 것은 바로 말하는 사람의 인격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설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평생 동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유명하신 분들, 예컨대 마더 테레사 같으신 분들, 이태석 신부님 같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와서 두 손을 잡고 김 선생이라고 말하면서 치료 용지를 놓고 간다 그러면 내고 싶겠죠, 그죠? 그분들의 인격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런 일은 좋은 일이라고 판단해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겠죠. 이게 바로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사람들을 설득할 때 사용했던 세 가지 기본적인 방법론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주제인 프레젠테이션, 도대체 프레젠테이션은 뭘까요? 뭐가 프레젠테이션일까요? 캠브리지 딕셔너리와 구글 딕셔너리의 사전적 의미를 제가 정리해 보았는데 이 사전적 의미가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 정의를 조금 다시 해보면 첫 번째 영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스포큰 커뮤니케이션, 스피킹, 말로 하는 의사 전달입니다. 말로 하는 거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at the level of a passage. 패시지 차원에서 말로 하는 거예요. 즉 영어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만들고 문장을 모아서 논리적으로 패러그래프를 만들고 패러그래프를 모아서 논리적으로 패시지를 만든 다음에 이 패시지 차원에서 스피킹으로 전달하는 게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두 번째로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이 뭐냐면 thesis. thesis라는 말은 opinion, 어떤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thesis라는 말이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학위 논문 thesis가 흔히 뭐 석사학위 논문이라는 말로 쓰기도 하고 doctoral thesis, doctoral dissertation이라고 하면 박사 논문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러니까 thesis라는 건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결론, 어떤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한 나만의 의견이란 말이에요. 흔히 한국어로는 이걸 논지라는 말로 번역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을 쉽게 말하면 논란이 있는 주제에 대한 나의 thesis가 있고 그 thesis,를 패시지 차원에서 스피킹의 형식으로 상대편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thesis가 있다라는 건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반드시 왜냐하면이라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thesis의 이유가 되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topic이라고 합니다. topic. 우리가 한국어로는 흔히 소주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topic이라는 것도 주관적 의견에 불과하기에 보다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서포트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이 뭐냐면 형식적으로는 패시지 차원에서 스피킹으로 전달하는 거다. 본질적으로는 나의 thesis를 전달하는 건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topic과 support라는 왜냐하면이라는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프레젠테이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5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반드시 이 5단계를 스텝 바이 스텝 밟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understanding의 단계입니다. understanding의 단계, understanding이라는 건 주어진 이슈, 주어진 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단계가 understanding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브레인스토밍의 단계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것은 논리를 만들기 이전에 해당 주제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생각은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전혀 비논리적입니다. 중구난방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브레인스토밍을 한 다음에는 너무나도 논리라는 틀에 우리의 생각을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아웃라이닝이라는 개요짜기입니다. 논리라는 틀을 만든다라는 측면에서 영어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세 번째 단계 아웃라이닝의 단계입니다. 아웃라이닝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논리적 글쓰기와 달리 논리적 말하기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대면이라는 직접 바라보고 한다라는 특징 때문에 반드시 Q&A가 나올 질의응답을 진행할 상황이 벌어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상대편이 내가 잘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상대편이 할 수밖에 없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 유도된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미리 Q&A를 준비를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논리적으로 다 정리된 생각을 스피킹하는 실제로 커뮤니케이션 스피킹을 통해서 상대편에게 전달하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5단계 아주 중요합니다. 반드시 스텝 바이 스텝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understanding의 단계, 두 번째로는 brainstorming의 단계, 세 번째로는 outlining의 단계, 네 번째로는
Q&A를 준비하는 단계, 다섯 번째로는 이제 실제로 스피킹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스탠딩의 단계에서는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면 이슈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찾아야 됩니다. 이슈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controversy, 논란이 있는 대상, 논란이 있는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즉, 나의 의견이 제시되는 대상이 바로 이슈입니다. 이슈를 정확하게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언더스탠딩 과정에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작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슈를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이 했으면 그 이슈에 대한 나만의 의견, 나의 생각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이 논리적으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작업을 못하는 비기너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꾸 뭐라고 말하냐 하면 A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B라는 유명한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C라는 유명한 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프레젠테이션도 아니고 논문도 아니고 그건 그냥 교과서에 불과한 거죠. 그런 건 그냥 백과사전이고 교과서일 따름이지 여러분이 해야 되는 프레젠테이션과 여러분이 해야 되는 논문 작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슈를 정확하게 찾아내고 이슈에 대한 나의 thesis, 나만의 주관적인 의견, 나만의 생각을 결정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슈와 thesis 간에 얼마나 relevance, 연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해야 됩니다. relevance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이걸 한국어로는 연관성 평가라고 표현하는데요. 예를 들면 on investment in the student startup team이라고 해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영어 프레젠테이션 절대 공식이라는 책에 있는 10가지 어, 구체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나머지 9가지도 이 강연이 끝나고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제시된 어떤 이슈가 뭐냐면 학생 창업팀이 있는데 이 학생 창업팀에 투자를 할까 말까에 대한 논란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제가 만든 창업 회사가 있는데 여기에 얼마를 투자해 주세요라고 누군가 요청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 투자할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겠죠. 혹은 여러분이 만약에 스타트업을 만든 창업자라면 누군가에게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우리 회사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결국 이슈는 뭐냐면 지금 이그젬플로 삼는 것은 투자를 할지 말지라는 한다 안 한다라는 논란이 있는 어떤 주제가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thesis,를 뭐로 정할 거냐 하면 $1 million investment in the SST라고 해서 $1 million 투자하겠어. 투자해야 돼. 투자해 주세요라고 thesis,를 한번 정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relevance 테스트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relevant하다, directly relevant하다라는 말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해 보죠. 너 밥 먹었니? 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이 네, 너 밥 먹었니? 라는 질문에 누군가가 빵 사주세요라고 말한다고 가정해 보죠. 밥 먹었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 빵 사주세요라는 말은 전혀 relevant 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머릿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밥 먹었니?는 드러난 질문이에요. 근데 자기 머릿속으로 안 먹었는데요. 배고프겠네. 네. 밥이 좋을까? 빵이 좋을까? 빵이 좋죠? 빵을 사줄까? 네, 빵 사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으로는 방금 말했던 얘기들이 다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거는 너 밥 먹었니? 빵 사주세요가 겉으로 드러난 얘기인데 자기 머릿속에는 그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기너들 중에 relevant 하다라는 말을 무슨 말인지를 구분을 못 해내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기억하세요. 어,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우리가 understanding의 과정에서는 첫 번째 이슈를 찾아내야 한다. 이슈라는 건 논란이 되는 대상을 정확하게 찾아낸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의견, thesis, 나의 결론을 결정한다. 그리고 이 이슈에 대해서 나의 thesis,가 directly relevant,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가를 확인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understanding의 과정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바로 브레인스토밍의 과정인데요. 브레인스토밍의 과정은 이제 $1 million investment in the SST라는 나의 thesis,를 결정했다라면 이와 관련되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끄집어내어 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시간에 제한이 없다라면 아무런 틀이 없이 무작정 브레인스토밍을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든 논문을 쓰든 간에 모든 이 논리적으로 무엇을 하는 작업은 현실적으로는 시간적인 한계가 주어져 있죠. 따라서 지금 제시하는 틀을 반드시 활용해 보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thesis,에 대한 왜냐하면이라는 이유가 되는 topic, 소주제를 한번 잡아보고요. 그리고 그 소주제를 지지해주는 보다 구체적인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서포트를 찾아냅니다. 최소한 thesis,와 topic과 support라는 것으로 나누어서 이 빈칸 채우는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1 million 인베스트먼트를 해야 되겠어. 하는 게 좋아. $1 million 인베스트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environmentally,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이 투자가 의미가 있는 작업이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라고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냐 하면 이 투자가 플라스틱 전체의 사용량을 60% 정도 향후 5년 동안 줄일 수 있을 거야. environmentally 이와 같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이 투자의 결과가 이런 환경적인 혜택을 만들어낼 거야.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를 들면 water soluble patent,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플라스틱의 대부분은 물에 용해되지 않는 거죠. 근데 water soluble patent로 바꾼다라면 훨씬 더 환경 친화적으로 바뀔 수 있을 거고, 또 US EPA 미국 환경청의 자료를 서포트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 투자가 향후 7년간 900%의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어. 두 가지 측면을 생각했죠. 토픽 1은 environmentally,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효과가 있다. 토픽 2는 economically, financially,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떤 효과가 있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로 예일 대학의 리포트, 그리고 revenue growth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얘기들, 이게 바로 앞으로 내가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를 중구난방으로 브레인스토밍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또 뭐를 생각해 봐야 되냐면 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가 뭐냐면 내가 만약 투자해야 됩니다, 투자하세요라는 thesis,를 결정한다라면 이거의 대상이 되는 이슈가 있겠죠. 아까 제가 이슈는 컨트로버시, 논란의 대상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서로 다른 의견이 부딪히는 게 바로 이슈, 컨트로버시죠. 그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그 이슈가 얼마나 컨트로버셜한지, 얼마나 논쟁적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편에게, 오디언스에게, 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듣게 되는 청중에게 이 이슈가 얼마나 논쟁적인 이슈인지를 공감시켜주는 내용이 백그라운드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 씨터틀 중에 52%가 플라스틱을 먹은 적이 있다. 매년 1,000마리 이상의 씨터틀이 플라스틱 때문에 죽어간다. 라는 이 객관적인 사실이 이 주제가 얼마나 논쟁적인지를 보여주는 백그라운드로 이걸 활용할 거고요. 조금 이따가 전체 스크립트를 한번 같이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에디션을 어떻게 할지. 결론은 투자하세요로 끝날 텐데 제일 마지막에 additional statement, 추가 진술을 해야 되는데, 추가 진술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얘기를 negate,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얘기라도 자연스럽게 나의 스피치, 나의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할 수 있는 애디셔널 커멘트를 뭐를 할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컨대 우리 조금 이따 스크립트를 보겠지만
요즘 유행하는 ESG라는 개념, 뭐 Environment, Society and Governance라는 개념, 그리고 뭐 Savior of Sea Turtle이라는 요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Additional Statement를 이끌어 가는지를 조금 이따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브레인스토밍이 끝났으면 이제 정말 중요한 작업이 바로 아웃라이닝을 하는 겁니다. 아웃라이닝이라는 작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인간의 생각을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물인 인간의 생각을 논리라는 인위적인 틀에 집어넣는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전제가 뭐냐면 인간의 사고는 전혀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인간의 언어 능력의 발전이 센텐스에서 다시 단어를 모아서 센텐스를 만드는 과정은 모국어의 경우 자연스럽게 된다 그랬죠. 여러분들 중에 외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 산 사람들은 영어 능력을 일정 부분 그냥 acquiring 습득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을 만들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실력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부분도 있지만 외국어의 경우에는 모국어의 경우에 혹은 거기에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스피치 하는 것은 아주 내추럴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문장을 모아서 논리적으로 패러그래프를 만들고 패시지를 만드는 과정은 전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네이티브들도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도 센텐스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은 별도의 교육이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근데 논리적으로 패러 패시지를 만들어서 글을 쓰고 말을 하는 것은 인위적인 학습을 통해서만 바뀝니다. 그 인위적이다라는 말이 뭐냐면 지난 수천 년간 서양 사회에서 사람들이 문장을 넘어서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이렇게 하자라는 사회적인, 역사적인, 문화적인, 무의식적인 합의가 있어요. 그 합의를 이해하고 나도 그 합의대로 패러 패시지 차원에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logic, 논리라는 거고 rhetoric, 수사라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럼 아웃라이닝이 바로 뭐냐면 너무나도 비논리적인,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중구난방인 나의 생각을 브레인스토밍의 결과물을 이제 논리라는 인위적인 틀에 집어넣는 작업을 하는 게 바로 아웃라이닝입니다. 이 아웃라이닝 단계는 세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검증하는 작업이에요. 첫 번째가 바로 렐러번스 테스트입니다. 이건 아까 1단계 언더스탠딩의 작업에서 한번 했죠. 아웃라이닝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는 겁니다. 뭐를 검증하는 거다? 이슈. 이슈와 나의 의견인 thesis 간의 관계가 directly relevant 한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이게 직접적인 답변이 되는지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는지를 검증하는 작업이 relevance 테스트입니다. 두 번째 작업이 뭐냐면 thesis,와 topic과 support의 관계가 왜 왜냐하면 왜 왜냐하면의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즉 thesis,와 topic과 support라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reasoning 논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자, reas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reason이라는 말을 한국말로는 우리가 이성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유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죠. reason에 ing를 붙이면 reasoning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동양에서는 이걸 논증이라는 한자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증명한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한자로 논증하니까 굉장히 근사하고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영어 단어 reasoning을 그대로 뜻을 살펴보면 reasoning이 뭐냐 하면 이유대기라는 말입니다. reason의 뜻 중에 하나가 이유라 그랬죠. 그러니까 reasoning이 뭐냐면 왜냐하면이라는 걸 해내는 겁니다. 즉 thesis와 나의 결론과 그 이유가 되는 소주제 topic과 그 근거 사이에 왜냐하면의 관계가 성립하는지를 의심해보고 검증하는 것이 바로 reasoning test. reasoning test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좀 더 캐주얼한 표현으로
Y 테스트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말로는 논증성 평가라고 합니다. 나의 thesis 대해서 자, 1 밀리언 달러 인베스트먼트 해. 왜? 왜냐하면 그 투자를 하게 되면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5년 동안 플라스틱의 사용률이 플라스틱이 60% 줄어드니까 왜? 왜냐하면 이 새로운 기술 워터 솔러블 패턴트에 따라서 생산하게 되면 US EPA의 estimate 추정에 따르면 연 12% 지금까지 환경오염을 일으켰던 플라스틱이 워터 솔러블 패턴트로 플라스틱으로 대체될 테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즉 나는 이런 의견이야.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왜냐하면 이런 근거를 봐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thesis,와 topic과 supports 간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 이들 사이의 논리적 관계를 검증하는 게 바로 Y 테스트, reasoning 테스트라고 하는 논증성 평가입니다. 논리 게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논증성 평가입니다. 이 논증성 평가가 제대로 되고 되지 않고가 논리적 프레젠테이션 혹은 논문을 쓰는 것의 가장 중요한 척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아까 제가 어 트리비움이라는 삼학 세 가지 학문 그것의 첫 번째가 그라마라고 했죠, 그죠? 그걸 한자로 문법이라고 번역하니까 뭔가 의미가 조금 이상해요. 문법이라는 말을 보면 그럴 문자에 법법자를 쓰니까 사람들이 마치 투부정사를 틀리면 마치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처럼 해서 벌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법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라마라는 말에는 우리 동양에서 사용하는 법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라마는 말 그대로 뭐냐면 단어와 단어를 모아서 문장을 만드는 규칙을 정리해 놓은 것뿐이에요. 이해되시죠? 논리라는 말도 우리가 논리를 한자로 쓰니까 논하다 할 때 논자와 이성할 때 이를 쓰니까 뭔가 말이 되게 어려워졌죠, 그죠? 근데 logic이라는 말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어, 우리의 이성적 판단에 근거해서 볼 때 agreeable 하네, 동의할 만하네, acceptable 하네, 수용할 만하네. 그러니까 logical 하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그럴듯하네, 말되네, agreeable 하네, acceptable 하네. 이게 logical한 겁니다. logical한 겁니다. 이해되죠? 아까 rhetoric, 수사라고 번역했는데 이 rhetoric은 뭐라 그랬죠? persuasive 한 거예요. rhetoric이라는 건 말과 글로 설득할 수 있는 뭔가 설득을 만들어내는 설득하는 방법으로 말과 글을 쓰는 말하고 글을 하는 기술을 rhetoric이라고 합니다. 다시 돌아오면 아웃라이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다? 두 번째 테스트, Y 테스트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내가 제시했던 타픽의 관계를 검증하는 패러럴리즘 테스트입니다. 패러럴리즘 테스트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균형성 평가라고 하는데 내가 제시하는 즉 타픽이라는 말은 나의 thesis 결론이 있으면 이 결론이 왜 옳은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결론을 여러 측면으로 쪼개어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뭐 economically 첫 번째 경제적으로, 두 번째 politically 정치적으로, 세 번째 socially 사회적으로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결론을 여러 측면으로 쪼개어서 증명하는 것. 이 쪼개어서 이쪽 측면에서도 맞고 이쪽 측면에서도 맞다. 이 측면을 뭐라고 말한다? 타픽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소주제라고 번역합니다. 이 타픽과 타픽의 관계가 논리적인지를 검증하는 게 패러럴리즘 테스트인데요. 패러럴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타픽과 타픽의 관계가 mutually exclusive, 서로 dependent 하면 안 돼요. 배타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independent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 중요도에 있어서도 equivalent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첫 번째 이유를 politically 정치적 측면에서라고 했어요. 또 두 번째 측면을 diplomatically라고 하는 거예요. 외교적 측면에서 political과 diplomatic은 패러럴 하지 않습니다. mutually exclusive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olitics라는 것 속에
international politics, domestic politics가 있는데 international politics의 영역 중에서 나오는 게 바로 diplomacy, 외교라는 논의이죠. 따라서 politics라는 개념이 훨씬 더 넓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diplomacy입니다. 따라서 politically, diplomatically라는 이 두 가지 관계는 전혀 패러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또 economically, 경제적 측면에서라는 얘기를 풀어낸 다음에 누군가가 그 다음에 financially, 재무적 측면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economic이라는 개념과 financial이라는 개념은 independent, parallel하지 않습니다. finance는 economy에 include되는 이게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이해되시죠? 내가 제시하는 토픽과 토픽의 관계가 어떠해야 된다? 패러럴 해야 된다. 패러럴 해야 된다. 이런 아이디어 측면에서 패러럴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되면 이 각각의 패러그래프의 길이와 분량도 형식적 측면에서도 패러럴 해야 됩니다. 균형되게 글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그젬플로 드린 거에서는 첫 번째 토픽은 environmentally, 환경적인 측면에서 1 밀리언 달러 인베스트먼트가 어떤 이익이 있는지, 두 번째 토픽에서는 economically, 경제적 측면에서 1 밀리언 달러 인베스트먼트가 어떤 베네핏을 주는지를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environmentally 그리고 economically라는 두 영역은 서로 equivalent, parallel하죠. 서로 mutually exclusive한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영역 간의 parallel한지를 검증하는 것, 이게 바로 세 번째 테스트입니다. 아웃라이닝에서 하는 세 가지 테스트. 아웃라이닝은 결국 뭐라 그랬죠? 중구난방 정리된 나의 생각을 논리라는 아주 인위적인 틀에 집어넣는 과정이 아웃라이닝이다. 아웃라이닝은 세 가지 테스트라는 툴을 활용해서 논리의 틀을 짜는 거다. 첫 번째가 바로 relevance 테스트. 이슈와 thesis 관계를 확인하는 것. 두 번째가 바로 why 테스트. 다른 말로 reasoning 테스트. 바로 thesis와 topic과 support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 그 세 번째가 뭐라 그랬죠? topic과 topic의 관계가 parallel한지를 검증하는 것. 그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비기너 레벨에서는 뭐가 어렵냐 하면 thesis,와 topic과 support 간의 이 논리 논증 관계를 만드는 게 어렵다 그래요. 처음 비기너 레벨에서는. 근데 이제 점점 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가 제일 어렵냐면 topic과 topic의 관계를 패러럴하게 설정하는 것. 즉 topic과 topic이 아이디어 측면뿐만이 아니라 표현이라는 형식적 측면에서도 패러럴하게 구조를 짜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제대로 극복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영어 프레젠테이션 절대 공식이라는 책에서도 기본 심플한 구조로 토픽을 두 개 제시하는 걸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짧은 연설이나 즉흥 연설이나 이런 경우에는 토픽을 두 가지만 짜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논문을 쓰거나 글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토픽을 세 가지 측면에서 나누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영어 프레젠테이션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 영어 프레젠테이션에서도 토픽을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서 이 세 번째 토픽마저도 서로 패러럴하도록 만드는 연습을 해보기를 권고드립니다. 이 첫 번째 당하는 어려움이 뭐냐 하면 두 개의 토픽을 패러럴하게 잡는 것, 요거는 그나마 덜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에 어려워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토픽마저도 패러럴하게 만들고 Y 테스트를 통과하도록 하는 요 작업이 사실은 상당한 많은 시간이 들어가고 이걸 잘해내려면 반복적인 정확한 이해와 연습이 조금 필요합니다. 나중에 한번 꼭 그렇게 도전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relevance 테스트, Y 테스트, parallelism 테스트 요 세 가지 테스트가 영어 프레젠테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아웃라이닝의 본질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뭘 해야 되냐 하면 preparing for Q&A라고 해서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쓰기와 다르게 말로 하는 것, 프레젠테이션은 직접 대면해서 하는 경우, 오늘 우리는 부득이하게 줌으로 해서 이 대면한다라는 현장성이 조금 떨어지는 강연이지만, 보통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면에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 경우에는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질문과 대답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실 때는 네 번째 단계에서 반드시 어떤 질문을 상대편이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미리 구조를 짜서 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가장 기초적인 연습 방법이 뭐냐면, 내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키워드를 적어도 네 가지 정도를 선정합니다. 네 가지 정도의 키워드를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ESG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하면, ESG라는 용어는 뭔가 중요한 컨셉을 전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컨셉을 전달하게 되면 상대편 입장에서는 저게 뭐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떤 중요한 개념을 반드시 선택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개념을 어떻게 define 할지를 고민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그 단어를 일부러 강조하고 상대편이 거기에 궁금해하도록 유도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럼 definition을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그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사전 설문에서 어떤 전공을 공부하는지를 쭉 살펴봤는데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definition이라는 건 특히 법학이나 사회과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가 모든 공부의 출발이죠. 항상 definition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글로벌라이제이션 혹은 글로벌리즘, 세계화, 세계주의라는 개념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그럼 내가 이걸 키워드로 선정해서 상대편이 야, 너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뭔데 도대체? 라고 질문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유도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첫 번째, 딕셔너리 미닝, 각각의 용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는 거지 사전적 의미를 외우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까 제가 프레젠테이션이 뭔가라고 설명할 때 구글과 캠브리지 딕셔너리에 나오는 프레젠테이션의 데피니션을 거기에 보여드렸죠. 근데 그 데피니션은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도움이 별로 안 돼요.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의 한 20%도 캡처링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참고를 하되 자기만의 데퍼니션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영어 프레젠테이션이 무엇인가라는 이 이슈에 대해서 뭐라고 define 했죠? 첫 번째로는 spoken communication. 어느 단계? At the level of a passage. 본질적으로는 뭐다? thisis를 전달하는 거다. 당연히 못 오는 거다. topic and support도. 그러니까 본질을 전달하기 위한 definition을 자기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의 definition이 정해졌으면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그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되 그 주어진 키워드에 대한 카운터 컨셉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카운터 컨셉을 생각해 본다라는 건, 인간의 본질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세상을 디코토마이즈, 이분법적으로 보려고 하는 인간의 습성이 있죠. 선과 악, 밤과 낮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블랙이 뭐야? 라고 하면 화이트의 반대 개념이라는 것처럼. 그럼 예를 들어서 글로벌리즘이 뭐니? 라는 말을 아주 쉽게 설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거 내셔널리즘이라는 거의 카운터 컨셉이야. 글로벌리즘이라는 것은 글로벌 밸류를 추구하는 어떤 이데올로지이고, 내셔널리즘이라는 건 글로벌 전 지구적 차원이 아니라 민족과 국가라는 차원에서의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글로벌리즘이 뭐야? 그거 내셔널리즘이라는 말의 카운터 컨셉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세 번째로 반드시 뭘 해야 되냐 하면 specific example, 추상적인 개념의 경우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예시를 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글로벌리즘이 뭐야? 라는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미국 뉴욕에 사는 일본에서 온 유학생이 있는데, 얘가 한국 소나타를, 뭐 한국 현대자동차가 판매하는
투싼을 사기 위해서 이탈리아에서 이민 온 어떤 사람이 하는 이탈리아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중국 손님한테 팁을 많이 받아서 그 돈을 모아서 현대투산을 쌌다라고 하면 지금 말했던 것 속에 사실은 여러 네이션과 스테이시 막 인볼브 되어 있죠. 이런 우리가 일상처럼 경험하는 지금의 모습이 바로 뭐죠? 글로벌리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구체적인 이그젬플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더 똑똑하다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카운터 이그젬플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합니다. 어, Q&A를 준비할 때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키 컨셉을 전달하는 4개 정도의 키워드를 선택한다. 각각에 대해서 definition을 정한다. define 한다라는 말은 첫 번째, 딕셔너리 미닝을 참고한다. 두 번째, 카운터 컨셉이 무엇인지를 생각한다. 세 번째, 그 개념을 전달하는 스페시픽 이그젬플을 준비한다. 그리고 나중에 스피킹, 실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는 그 용어를 강조하면서 그 용어를 말할 때는 천천히 큰 목소리로 상대편의 눈빛을 보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상대편이 그 용어에 대해서 궁금하도록 유도해서 그게 뭔지를 묻고 싶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질문이 오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거죠. 이건 정식의 프레젠테이션이 아니라 숏 퀘스천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논리적으로 답을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툴이 하나 있어요. 틀이 하나 있는데 이 툴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프랩 프레임워크라고 해서 주로 즉흥 연설 때 많이 즉각적인 이 Q&A를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툴입니다. P가 바로 뭐냐 하면 포인트, 결론을 먼저 말합니다. 어떤 질문이 오면 항상 뭘 한다? 포인트를 먼저 말합니다. I think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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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are reason 이유를 말합니다. I think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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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라고 해서 이유를 반드시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supporting example을 제시합니다. 이 포인트와 reason과 example의 관계 이게 바로 뭐죠? 아까 얘기했던 전체 전체의 프레젠테이션을 기준으로 보면 thesis,와 topic과 support의 관계에 해당되는 거죠. 당연히 이 impromptu speech의 경우에도 PRE 간의 reasoning why 테스트가 통과되는지를 검증해야 되고요. 마지막에 다시 포인트로 한 번 더 나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물론 조금 더 마음의 여유가 있다라면 질문을 받았을 때 뭐부터 해야 되나요? 질문한 사람을 공감해야 되겠죠. 아, 훌륭한 질문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전체 프레젠테이션을 기준으로 하면 백그라운드 해당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상대편의 어텐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상대편이 내 말, 나의 디시스에 주목할 수 있도록 그 전에 미리 분위기를 까는 것. 이게 바로 뭐다? 백그라운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impromptu speech 이 짧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도 좀 더 여유가 있다라면 prep이라는 규칙을 지키고 플러스 그 앞에 뭘 한다? 상대편 질문에 대해서 공감을 표하는 백그라운드를 던지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Q&A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스피킹. 지금까지 우리가 1, 2, 3, 4단계, 1, 2, 3, 4단계를 거쳐서 아이디어,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다 마무리되었어요. 언더스탠딩을 했고, 브레인스토밍을 했고, 그 결과물을 아웃라이닝을 통해서 논리라는 틀에 다 담았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내가 정리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specific expression,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야 되거든요. 추상적인 생각을 구체적 표현으로 바꾸는 작업. 구체적 표현으로 바꾼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내 아이디어를 센텐스 바이 센텐스로 바꾸는 겁니다. 내 아이디어를 문장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근데 그냥 문장만 나열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뭐가 되어야 된다? 그 문장들이 모여서 introduction, body 1, body 2, conclusion이라는 각각의 패러그래프의 형식으로 논리 구조가 짜여져야 되고요. 동시에 이 네 개의 패러그래프가 모여서 더 큰 하나의 단계인
온전한 패시지 차원으로 구조가 짜여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프레젠테이션은 바로 뭐다? 센텐스로 말을 하지만 그 센텐스를 모아서 패러그래프를 만들고 네 개의 패러그래프를 모아서 하나의 온전한 패시지를 만들어서 패시지 차원에서 나의 디시스를 상대편에게 커뮤니케이트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어 스피치라고 영어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트로덕션 패러그래프에는 어떤 문장들이 들어가야 되냐면 첫 번째, 백그라운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백그라운드는 뭐라 그랬죠? 백그라운드는 이 이슈가 얼마나 컨트로버셜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있는데 어떤 여성분이 남성분에게 오랫동안 사귀었던 관계인데 야, 이제 우리 헤어져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통보를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만나자마자 헤어져라고 한다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 공감도 안 되고 그냥 당황스럽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잘 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되겠죠. 어, 자기 우리 지난 3년 동안 행복했던 추억도 많았고 싸웠던 적도 있었고 어쩌고저쩌고 나 지난 며칠 동안 우리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정말 많이 고민했었어. 그런데 내 결론은 헤어지는 거야. 헤어지는 거야가 thesis죠. 근데 앞에 말했던 이게 뭐죠? 백그라운드인 거야. 내가 지금 맨날 며칠 잠을 못 자면서 이렇게나 고민했다라는 것, 컨트로버셜하다라는 걸 상대편에게 공감시키는 게 바로 백그라운드입니다. 뭐 어떤 책에서는 이 백그라운드라는 표현 대신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 후킹한다, 훅업이란 말을 표현을 쓰기도 해요. 우리가 후킹한다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내 말을 듣도록 상대편을 훅업하는 어떤 얘기가 나와야 된다. 뭐 그런 표현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백그라운드의 본질은 바로 뭐다? 얼마나 컨트로버셜한지를 보여줌으로써 청중의 듣는 사람의 어텐션을 나의 thesis로 주목시키는 역할이 바로 백그라운드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thesis, 나의 의견, 나의 결론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블루프린트가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방향에서 내 얘기를 앞으로 풀어나갈지를 미리 보여주는 게 블루프린트입니다. 우리가 블루프린트라는 용어는 건축에서 도면을 얘기하는 거죠. 도면만 보면 앞으로 어떻게 건축물이 지어질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블루프린트를 들으면 내가 어떤 방향에서 논리 전개를 할 거라는 게 미리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영어 인트로덕션의 본질이 뭐죠? 인트로듀스 하는 겁니다. 인트로듀스라는 말이 뭘까요? 바로 내가 바디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경제적 측면에서 얘기할 거야를 미리 인트로듀스 하는 겁니다. 영어의 영어 프레젠테이션, 영어 논문, 영어 인트로덕션의 본질이 바로 블루프린트입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thesis,가 나의 결론이 인트로덕션에 있는 거는 이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건 그냥 제로 베이스인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글을 쓸 때 말을 할 때 서론이라고 말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의 말하는 서론의 개념은 주로 백그라운드에 치중해져 있습니다. 백그라운드는 서론의 한 엘러먼트이긴 하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인트로덕션, 서론이 에필로그가 뭐가 되냐면 백그라운드에만 치중이 됩니다. 영어 프레젠테이션, 영어 논문에서는 결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어 논문의 인트로덕션의 본질은 뭐다? 블루프린트이다. 근데 인트로덕션의 thesis가 제시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하고 왜냐하면이라는 논리 전기를 하는 게 영어라는 그리고 서양 사회에서 지난 수천 년간 쌓아온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thesis가 마지막에 나오고 블루프린트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한국어를 기본으로 논리 구조를 짜게 된 터리가 되는 대표적인 논문과 프레젠테이션의 모습입니다. 자, 인트로덕션의 세 가지 엘리먼트는 뭐라고요? 첫 번째,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된다. 백그라운드라는 건 논란을 보여줌으로써 어,
청자의 오디언스의 어텐션을 끌어들이는 거다. 두 번째, 나의 디시스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 무슨 얘기를 할지 나의 토픽 아이디어를 바디의 내용을 미리 인트로듀스 해주는 거다. 그리고 바디 원은 이제 뭐 하는 거다? 토픽 센텐스가 나와야 돼요. 패러그래프의 첫 번째 문장에 뭐가 나와야 된다? 바로 this is에 대한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topic sentence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support를 전달하는 supporting sentence가 나오는 거고요. 두 번째 바디에서도 topic sentence가 나오고 supporting sentence가 나옵니다. conclusion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summarize 해야 되겠죠. 내가 environmentally, economically 설명했던 것처럼 summary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뭐가 나와야 된다? thesis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thesis는 introduction에도 나오고 conclusion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blueprint와 summary도 같은 내용이에요. 바디에 뭔 얘기했는지. 근데 뭐다? 표현만 조금 달라지는 것뿐이에요. 그럼 사실은 conclusion에서 summary, thesis 했으면 끝났어요. 근데 뭐를 추가한다? additional. 그러니까 addition은 뭐 하는 거다?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위해서 적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한 것처럼 나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내 결론은 우리 헤어져. 일이라는 측면, 이라는 측면에서 우린 안 돼. 왜냐하면 마지막 결론 가서 일하는 측면, 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는 사귈 수 없어. 헤어져야 돼. 헤어져라고 결론을 끝냈어요.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죠. 그럼 에디션은 뭐냐면 헤어져라고 그냥 가버리면 분위기 이상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디션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얘기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어떤 커멘트도 되는 거예요. 예컨대 헤어져라고 말해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너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앞으로 행복하길 바래라고 하든지 아니면 우리는 남녀 사이는 될 수가 없어. 하지만 너와 내가 좋은 친구로 지냈으면 바래. 끝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에디션은 우린 헤어져야 돼. 그래서 라고 말해놓고 마지막에 근데 난 널 사랑해 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앞에 말했던 거를 다시 뒤집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션은 뭐다? 디시스를 끝낸 다음에 지금까지 내가 했던 얘기를 니게이트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위해서 에딩하는 커멘트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 body 1, body 2, conclusion은 이 패러그래프는 반드시 뭐로 시작한다? connective로 시작한다. connective라는 말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연결해요. 논리적 흐름을 보여주는 연결해요. 예를 들어서 first, second, in conclusion과 같이 연결을 보여주는 그러면 논리 전개가 어디로 흐른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현을 connective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커넥티브를 따박따박 쓰게 되면 너무 유치하다. 그거 안 쓰는 게 오히려 세련된 거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의 논문과 프레젠테이션이 너무너무 논리적이라면 오히려 커넥티브를 생략하는 게 세련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논리적이지도 않은데 커넥티브마저 없으면 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정말 고수다라고 할 때는 이 모든 틀들을 자유롭게 파격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어떻게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는 격식을 이해하고 격식을 훈련하는 연습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커넥티브를 반드시 쓰도록 해야 됩니다. 커넥티브가 바로 뭐다? 논리 전개의 흐름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예시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 네 개의 패러그래프가 있죠. 네 개의 패러그래프의 분량이 비슷하죠. 이 분량이 비슷하다라는 것도 패러럴리즘 테스트 중에 포함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body 1, most of all blah blah라는 body 1은 10줄인데 10줄 분량인데 body 2는 5줄이다라고 하면 패러럴리즘 테스트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설령 아이디어라는 측면에서 본질적 패러럴리즘은 맞췄다 할지라도 분량이라는 측면에서 형식적 패러럴리즘은 무너지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량마저 비슷해야 된다. 자, 그럼 첫 번째 보면 제가 밑줄 친 거 surprisingly 52% of all sea turtle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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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it is time to stop this tragedy. 이게 바로 뭐냐면 왜 플라스틱
새로운 형식의 플라스틱을 만든 우리 이 SST에 1밀리언 달러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백그라운드거든요. 이 맥락에서 보면 야, 이거 투자해야 돼, 말아야 돼? 투자해야 되는구나. 로 연결되기 위한 백그라운드 스테이트먼트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invest only 1 million 달러 1 million 달러 in the student startup team 이게 바로 뭐냐면 thisis입니다. 바로 지금 이 프레젠테이션은 쉽게 말하면 창업자가 투자 가능성이 있는 돈 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 회사에 투자해 주세요를 설명하는 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 thisis는 뭐다? 1밀리언 달러 투자해 주세요. 이 얘기하기 전에 왜 1밀리언 달러 투자가 필요하냐 하면 백그라운드에 대한 얘기를 쭉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하냐 하면 인트로에서는 블루프린트를 해야 되는 거죠. Then you can make a profit as well as reduce plastic. Make a profit 이란 말이 아까 말했던 economic benefits에 해당되는 거고요. Reduce plastic 이란 말이 environmental benefit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으로 지금 블루프린트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바디로 오게 되면 첫 번째 문장이 바로 토픽이 됩니다. 첫 번째 토픽 센텐스는 Your investment will reduce the use of plastics by 60% within 5 years. 그 두 번째 토픽이 Your investment will make a 900% profit within 7 years라고 해서 environmentally, economically benefits을 각각 제시하는 토픽을 제시했습니다. 1밀리언 달러 투자하세요. 왜냐하면 환경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유를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각각의 바디 패러그래프에 뭘 제시하나요? 서포팅 센텐스를 구체적인 사실에 근거한 얘기들을 각각 제시합니다. 그리고 컨클루전에 가게 되면 이 서머리와 디시스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순서가 바뀌기도 하고 서머리를 먼저 쓰고 디시스를 나중에 쓰고 뭐 순서가 바뀌기도 합니다.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서머리가 나오고요. 디시스가 나오고요. 아까 인트로에 있던 디시스와 컨클루전에 있는 디시스는 동일한 내용인데 표현이 달라졌고요. 블루프린트와 서머리도 동일한 내용인데 설명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에디셔널 커멘트를 합니다. 에디셔널 커멘트로 자연스럽게 마무리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이런 형식으로 스피킹을 진행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커넥티브로 첫 번째 바디에서는 most of all, 두 번째 바디에서는 at the same time, 마지막 conclusion에서는 to sum up 이란 커넥티브로 글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 영어 스피치에서는 원칙적으로 타이틀을 적을 필요가 없죠. 말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스피치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반드시 타이틀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이 타이틀은 글로 표현할 때 논문을 쓸 때는 반드시 타이틀이 있어야 되죠. 이 타이틀은 뭐하고 같은 내용이다? thisis하고 같은 내용이어야 됩니다. 근데 thesis statement가 되면 나의 결론을 문장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타이틀은 반드시 noun phrase, 명사 구의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논문을 쓸 때는 반드시 그리고 영어 스피치를 할 때는 가급적이면 웬만하면 타이틀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타이틀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나의 thisis를 명사 구의 형식으로 표현한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두 번째로 logical flow를 만들기 위한 세 가지 테스트에 대해서 한 번 더 랩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는 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이슈가 있죠. 이 이슈는 나 프레젠팅을 하는 나 스피커의 외부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뭐냐면 본질적으로 thisis와 topic과 support를 프레젠팅하는 겁니다. 프레젠테이션 아까 제가 패시지 차원에서 thesis, topic, support를 전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첫 번째 relevance 테스트는 나의 프레젠테이션이 나 바깥에 있는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relevant한지를 검증하는 거다. relevance 테스트는 결국 externally 이 외부적으로 externally relevance를 검증하는 거다.
그리고 Y 테스트, 리즈닝 테스트는 나의 프레젠테이션을 vertically 수직적으로 thesis,와 topic과 support의 관계를 검증하는 거다. 그리고 parallelism 테스트는 horizontally 수평적인 측면에서 내가 제시하는 서로 다른 측면의 이유, topic과 topic의 관계를 parallel한지를 검증하는 거다. 결국은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은 relevance Y parallelism 테스트라는 나의 프레젠테이션을 externally, vertically, horizontally 검증을 하는 것, 이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가 결국은 능력이고 제대로 되었다, 그렇지 않다를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이걸 특히 이 패러리즘 테스트를 또 그 맥킨지, 우리 유명한 컨설팅 펌인 맥킨지에서는 메세라는 말로 이 말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타픽과 타픽 그리고 티시스의 관계를 메세 프린시플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타픽과 타픽의 관계는 mutually exclusive, 서로 간에 상호적으로 배타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independent하고 exclusive 해야 되고, 또 하나는 collectively exhaustive. exhaustive란 말은 illustrative라는 말의 반대말이죠. 예를 들어서 뭐 1, 2, 3 있다라고 하는데 이 1, 2, 3이라는 example이 exhaustive example이라면 이거 말고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illustrative라는 말은 1, 2, 3은 예일 따름이고 4와 5와 6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제 논리적으로 모든 걸 검토했느냐를 평가할 때 활용하는 툴로 맥킨지에서 활용하는 개념이 메세 프린시플이라는 건데, 결국 나의 thesis를 증명하는, 논증하는 측면을 타픽으로 답을 때 이들의 타픽과 관계는 mutually exclusive 해야 되고, 이들이 다 합쳐지면 exhaustive 해야 된다. 즉 이거 말고 빈틈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로 이 논리 구조를 맥킨지 컨설팅 펌에서는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결국 논리라는 건, 논리적으로 무엇을 한다라는 건 opinion, 주관적인 의견과 fact, 객관적인 사실을 구분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되죠. opinion과 fact를 구분하는 것. 예를 들어서 나는 세계화가 좋아요라는 말은 opinion이죠. 나는 자유무역이 좋아요, opinion이죠. 그죠? 그러면 이 opinion에 대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 Why? 왜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고, 왜냐하면이라는 답변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세계화가 좋아요, 자유무역이 좋아요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반드시 누군가는 뭐라고 해야 된다? 왜라고 질문해야 된다. 만약 내가 세계화가 좋다라는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라면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why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because라는 대답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죠. 타픽과 서포트 형식으로. 그리고 팩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팩트 체크를 해야 되죠. 이게 객관적 사실에 맞는지. 뭐 여러분이 대학원생들이니까 문헌 체크를 한다. 뭐 똑같은 개념이죠. 뭐 1차 문헌, 2차 문헌, 오리지널 소스를 확인해서 이게 객관적 사실이 맞는지를 반드시 검증해야 되고, 그 사실에 기반해서 의견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되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흔히 말하는 소크라틱 메소드, 소크라틱 다이얼로그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라는 거죠.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의 핵심이 바로 뭐다? 어피니언과 팩트를 구분하고, 어피니언에 대해서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져서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근거 없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구나라는 무지함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게 소크라틱 메소드이죠. 보통 이제 이 소크라틱 메소드를 현대 사회에서 가장 잘 응용하고 있는 데가 미국 로스쿨이나 미국 MBA 과정에 케이스 스터디 할 때 하는 방식이, 이제 수업 방식이 케이스를 다 각자가 읽어오고 교수님하고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소크라틱 메소드를 하는 거죠. 객관적인 사실관계 케이스는 다 알고 왔고, 이제 끊임없이 교수는 질문을 통해서 그 말하는 사람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단계에 도달해서 네가 뭐를 모르고 왔구나라는 걸 깨닫도록 만드는 수업 방식이죠. 그러니까 이 스피치를 잘한다,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의 출발이 바로 뭐다? 어피니언과 팩트를 구분하는 것. 어피니언에 대해서는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왜냐하면이라는 답변을 준비하는 것.
팩트에 근거한 답변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팩트에 대해서는 반드시 팩트 체크를 통해서 1차 소스, 2차 소스 찾아서 객관적 사실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럼 이걸 근거로 이제 뭘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세 가지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relevance 테스트, Y 테스트, parallelism 테스트를 통해서 뭘 만든다? 논리라는 틀을 짜는 것. 논리라는 틀을 짠다라는 것 결국은 듣는 청중으로 하여금 agreeable하다, acceptable하다라는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게 되면 결국은 내가 하는 스피치, 내가 하는 글에 logical flow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logical flow를 만드는 테스트가 도구가 바로 이 세 가지 테스트인 거고요. logical flow가 이 테스트로 제대로 못 만들고 부족한 게 생기거든요. 그럼 상대편에게 조금 부족하더라도 마치 논리적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만드는 팁 중에 하나가 뭐다? 커넥티브를 반드시 활용한다. First, second, in conclusion과 같이 논리적으로 뭔가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과장할 수 있는 커넥티브 프레이즈를 반드시 사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우리가 flow라는 말은 뭐 물결의 흐름 말도 있지만 flow라는 말이 psychologically 심리학적으로는 몰입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논리적인 글이나 말을 듣게 되면 청중이 독자가 몰입되어서 나도 모르게 따라가다가 몰입된 상태에서 맞네, 그러네라는 설득의 과정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 설득, logical flow는 결국 뭐다? 글을 읽는 사람, 말을 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agreeable하다, acceptable하다, 맞네, 그렇다, 그럴듯하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바로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좀 더 고민해 볼 다섯 가지가 있어요. 다섯 가지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subjectivity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거라고 했어요. 다른 유명한 학자의 의견을 줄줄 외우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랬죠. 중요한 건 뭐다? 너의 생각은 뭐냐고요. 너의 생각은. 여러분들 나중에 박사학위 논문을 쓰실 텐데 박사학위 논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너의 thesis가 있어야 돼요. 너만의 thesis가 없는 건 논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정리해 놓은 건 논문이 아니에요. 논문은 뭐다? 너의 의견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subjectivity.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느냐. 두 번째, consistency. 내가 앞에서 했던 얘기랑 뒤에서 했던 얘기가 일관되냐. 내가 이 말과 저 말, 예를 들어서 논문을 쓴다 그러면 1페이지에서 했던 얘기랑 10페이지에서 했던 얘기, 99페이지에서 했던 얘기가 컨시스턴트하냐? 일관된 얘기를 하고 있느냐? accuracy, 정확성, 정확한 용어, 정확한 개념, 정확한 사실관계를 표현하고 있느냐? originality라는 건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피카소의 그림과 같은 오리지널리티 아니에요. 우리 이상의 날개라는 시에 보면 누구야 누가 낳고 마침표도 없이 막 이상한 시 있죠, 그죠? 독창적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영어 스피치나 논문에 말하는 오리지널리티는 그런 게 아니라 나의 thesis와 topic과 support가 논리 구조 속에서 얼마나 오리지널하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오리지널하냐. 나의 thesis와 topic과 support가 논리적 구조 틀 속에서 얼마나 오리지널하냐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conciseness, 얼마나 간결하냐. 간결하냐. 10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걸 20단어로 늘려서 표현했다? 그건 문학 작품이지 논문이나 영어 스피치는 아니죠. 그건 narration, 스토리텔링은 될 수 있어도 English 스피치는 아닌 겁니다. conciseness. 그래서 바로 요 다섯 가지 추가적인 툴을 가지고도 한번 검증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English 스피치라는 건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견을 구분하고 그리고 연관성과 논증성과 균형성을 평가해서 추가적으로 주관적인지 일관성이 있는지 정확한지 독창적인지 간결한지를 평가해서 글과 말을 쓰는 건데 문제는 여기에서 또 한 번 걸리는 게 뭐냐 하면 logical fallacy에 빠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logical fallacy라는 건 결국 논증성 평가, 나의 thesis,와 topic과 support의 관계가 무너지는 거죠. 이 논리적 오류는 형식적인 오류가 있고 비형식적인 오류가 있는데 논리적 오류의 형식적 오류는 아주 간단하고 쉬워요. 그건 뭐 넘어가고 비형식적 오류, 즉 어떤 그
실체적인 내용 때문에 벌어지는 오류의 문제가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말해 아는 뭐 이분법의 오류다, 인신공격의 오류다, 메시지가 공격이 안 되면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 뭐 이런 것들 제가 뭐 이 총 5가지의 이그젬플을 표현해 놓았는데 나중에 도서관에서 제가 쓴 책에 보면 이런 오류와 편향에 대한 얘기들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근데 이런 논리적 오류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지적 편향 때문이거든요. 이런 논리적 오류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바이아스가 있는데 결국 우리가 논리적으로 프리젠팅을 하고 논리적으로 글을 쓰려면은 오류와 편향에 잡히면 안 되거든요. 오류와 편향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Y 테스트, 리즈닝 테스트를 정확하게 완전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뭐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나중에 책으로 한번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설득을 하고 논증을 하는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뭐냐면 보다 효과적인 스피킹을 위한 5가지 팁, 5가지 테크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은 글과 다르게 현장성이 있고 바로 오디언스라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커뮤니케이트, 딜리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매우 달라지거든요. 이 5가지를 한번 염두에 두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audience analysis, 청중 분석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보이스, 페이스, 포스처, 어떤 목소리, 표정, 자세로 프레젠테이션을 할지. 세 번째로는 우리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건 말로 하는 건데 사실은 그림의 여백과 같이 스피치에서도 말이 있지만 말이 없는 블랭크가 있거든요. 소위 말하는 not saying,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프레젠팅을 하는 부분, 이 말을 하지 않는 것의 매직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요. 그리고 퀘스천, 이 질문을 던지는 것에 엄청난 파워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비주얼, 우리가 프레젠테이션, 지금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하는 이 강연도 제가 PPT라는 비주얼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프레젠팅하고 있죠. 이 비주얼에 대한 얘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오디언스 어널리시스인데요. 이 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가지 잠깐 예를 들면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도 니콜로 마키아벨리의 더 프린스라는 군주론이라는 제목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읽어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이 책의 가장 유명한 챕터가 바로 To be feared and to be loved라고 이름이 붙어 있는 군주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움받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대목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대목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군주론이라는 책을 읽어보고는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군주론은 너무너무 재미있는 책이고 도움이 많이 되는 인문사회과학의 기초적인 책인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읽다가 포기하고 어려워하냐 하면 지금 이 얘기를 들어보면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챕터의 첫 시작이 이렇습니다. 군주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움받는 것이 좋다. 군주의 자질로 자비로움, 클레먼시보다 cruelty, 잔인함이 더 좋다. 이게 이 사람의 thesis, 결론인 거예요. 이 챕터의 thesis 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시무시한 리더가 인자한 리더보다 좋다라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조금 이상하죠, 그죠? 약간 이상한 결론이에요. 근데 이게 논증이 된다라면 paradoxically 훨씬 더 설득력 있는 기억에 오래 남는 주장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군주는 사랑받기보다 두려움받는 것이 좋다. 군주의 자질로 자비로움보다 잔인함이 더 좋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support, 어, supporting example로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그젬플을 가지고 왔어요. 그 서포팅 이그젬플이 뭐냐면 잔인함의 예시로 체사레 보르자라는 사람을 가지고 왔어요. 체사레 보르자가 로마냐 지방의 질서와 통일을 가지고 오는 베너핏을 만들어낸 것에 반해 자비로움의 이그젬플로 누굴 가지고 왔냐면 피렌체인들을 가지고 왔어요. 이 피렌체인들은 무섭지 않고 잔인하지 않고 자비로웠는데 그 결과
피스토이아 지방이 파괴되고 강탈되고 무질서에 빠졌다라는 이그젬플을 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국 사람들이 읽으면 왜 어렵다고 16세기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 공감이 돼요. 맞아, 맞아, 맞아. 채사를 고르자마자 걔가 조금 잔인하긴 했지만 이런 좋은 점이 있었지. 프렌치인들 저거 제너러스한 것 같았지만 문제가 많았어. 쉽게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21세기 한국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두 가지 문장은 이해가 돼요. 근데 뭐가 이해가 안 되냐 하면 supporting example, 채사례가 누군지 이해가 도통 안 되는 거예요. 아, 결국은 뭐냐 하면 니콜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쓸 때 이 서포팅 이그젬플을 누구를 오디언스로 가정하고 썼냐 하면 16세기 당시 이탈리아 사람을 염두에 두고 썼단 말이에요. 따라서 21세기 한국 사람인 우리에게는 공감이 전혀 되지 않는 거죠. 이해되죠? 만약에 우리식으로 바꾼다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두 임금, 잔인함으로 성공했던 대표적인 사람, 태종, 이방원, 조선의 기틀을 쌓았던 태종 이방원이 더 훌륭한 리더인가? 혹은 자비로움의 이그젬플 세종. 세종은 자기의 정치적 적이었던 정적들까지도 다 품었던 리더십을 발휘했죠. 그럼 태종과 세종의 리더십 중에 누가 더 훌륭한가? 좀 더 우리한테 와닿는 거죠. 또 우리로 치면은 박정희 스타일의 리더십이 더 좋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전두환까지도 품었던 김대중식의 리더십이 더 좋은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아, 결국은 뭘 해야 된다? 오디언스에게 맞춤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된다. 근데 오디언스에게 꼭 맞춘 프레젠테이션을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thesis,와 topic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thesis,와 topic은 나의 주관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그건 오디언스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오디언스에게 맞추는 건 뭐다? 객관적 사실들을 제시할 때. 예를 들면 우리 프레젠테이션의 경우에는 백그라운드에 그리고 에디션, 마지막 에디션에 오디언스에 맞춘 걸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디에 들어가는 서포트에서 오디언스에게 맞춘 서포팅 이그젬플이 나와야 되겠죠. 이 오디언스 어널리시스를 하기에 유용한 아주 재미있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오디언스라는 철자를 가지고 다음과 같이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오디언스 어널리시스를 미리 영어 프레젠테이션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A. Analysis. Who are they? 그러니까 저도 이걸 기준으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분석을 했습니다. 사전 그 퀘스천을 통해서 누구인가? 아, 서울대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구나. understanding. 그들이 이슈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 제가 여러분들 영어 공인 성적을 본 적이 있는지 외국에 산 적이 있는지 GR이나 GMAT이나 LSAT나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을 본 적이 있는지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논리라는 논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표준화해서 객관식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백그라운드 언더스탠딩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했고요. 데모그래픽스, 여러분들 나이, 성, 교육 정도 석박사 과정에 있다 이런 거 확인했고요. 인트레스트, 왜 이 프레젠테이션에 관심이 있느냐? 나중에 논문 디펜스 할 때, 또 외국 학회에 가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혹은 나중에 공부를 마치고 취직할 때, 뭐 어떤 영어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이해가 있겠죠. 어떤 환경에서 하느냐? 우리가 대면 강의가 아니라 오늘은 줌 강의죠. 줌 강의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제가 강의를 조정한 부분이 있고요. need.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듣고 싶은 need가 무엇인가도 저도 고민을 해봤고요. 논문을 잘 쓰는데 도움돼야 되고 내가 쓴 논문을 프레젠팅, 디펜스 하는데 도움도 되고 학회 가서 프레젠팅 하는 것 뭐 이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거겠죠. 커스터마이제이션. 여러분한테 맞추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어떤 expectation 이걸 하고 나면 이제 머리로 영어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하는지 이해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그 준비 과정을 시켜주는 게 이 강연의 제가 기대하는 바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이스, 페이스, 포스처라고 해서 커뮤니케이션 방법. 커뮤니케이션에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해서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게 있어요. 언어를 통해서 전달하는 건 내 생각, 내가 준비한 컨텐츠, 그 무엇을 전달하는 거죠. 바로 내가 준비했던 thesis,와 topic과 support를 verbal communication을 통해서 전달하는 게 영어 프레젠테이션 한 모습입니다.
동시에 뭐가 있냐면 non-verbal communication, 즉 말의 어떤 내용을 담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무엇을 전달하는 거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how to communicate, 어떻게 전달할지. 이거는 how to deliver, 딜리버리에 관한 부분. 특히 이 non-verbal communication은 생각을 전달하기보다는 feeling, 감정을 전달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도구입니다. 바로 facing, 표정을 어떻게 지을지, voicing, 음성을 어떻게 할지, posturing, 자세를 어떻게 할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느낌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음성이라는 것, 첫 번째, 자기가 평소 편안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적어도 3배 이상 크게 스피크 아웃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면에서 하는 강의에서는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귀에까지의 거리보다 말하는 사람의 입에서 듣는 사람의 귀까지가 거리가 훨씬 더 멀죠. 그래서 내 귓소리에 듣기에 적절한 볼륨으로 하게 되면 상대편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을 줍니다. 따라서 내 귀에는 어떻게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크게 스피크 아웃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속도. 사람이 긴장하게 되면 말의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따라서 무대에 서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면 내가 심리적으로 느끼는 속도감이 편안하다 그러면 상대편에게는 굉장히 빠른 속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느끼기에 매우 느리다, 속 터진다 할 정도로 천천히 또박또박 합니다. 세 번째, 톤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이제 로우 톤을 하게 되면 말을 하는 사람은 편안한데 듣는 사람은 지루하게 됩니다. 따라서 듣는 사람을 경쾌하게 만들려면 하이 톤을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하이 톤, 바람직하기로는 소울음을 중심으로 잡고 소울음을 중심으로 잡고 인터네이션을 살려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인터네이션이 있어야 돼요. 말의 높낮이가 있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구연동화 하시는 어떤 여성분 있죠, 그죠? 유치원 선생님들 구연동화 하듯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This is topic support를 인터네이션을 살려서 목소리 크기, 속도, 어조를 살려서 보이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표정. 우리가 감정을 전달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이 컨택팅입니다. 아이 컨택팅. 이 페이싱이라는 게 특히 한국 사람 유교적 문화에서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인데요. 반드시 시선 맞추기를 해야 됩니다. 생각은 말을 통해서 전달되지만 느낌은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라 느낌의 상당 부분은 눈과 눈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반드시 청중들의 눈을 돌아가면서 눈빛을 마주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 컨택팅만 하면 이건 상대편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야리는 눈빛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 컨택팅과 반드시 병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스마일링입니다. 스마일링. 근데 한국 사람들이 스마일링을 잘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동양 사람들은 미소를 지을 때 눈빛으로만 미소를 지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눈빛으로만 미소를 짓게 되면 동양 사람들끼리는 괜찮은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굉장한 불쾌감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입을 벌려서 입꼬리를 울려서 웃어야 됩니다. 뭐 더 자세한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건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론만 얘기합니다. 반드시 표정을 통해서 느낌을 전달해야 되는데 아이 컨택팅과 스마일링을 반드시 해야 된다. 스마일링은 눈빛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도 하는 거다. 온 표정으로 스마일링을 하는 거다. 그리고 자세는 우리가 보통 무대에 서서 할 때 뒤로 이렇게 젖히는 자세 아니고요. 스트레이트 업 하는 자세도 아니고요. 항상 스피치를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똑바로 섰던 것보다 한 10도 정도 상체를 앞으로 기울입니다. 상체를 약간 앞으로 기울여서 스피치를 하는 게 상대편에게 훨씬 더 긍정적인 액티브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이 보이싱과 페이싱과 포스처링은 엄청나게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마치 우리가 무대 위에선 연극하는 배우처럼 이 자세와 표정과 발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계속 연습을 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청중에게 마법과 같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가 바로 silence, 침묵입니다. 침묵. 보통 우리가 이 침묵을 하게 되면
청중들의 어텐션을 한꺼번에 끌어들이는 마법과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침묵이 가지는 unpredictability, tension, emphasis, non-verbal signal, emotional connection이라는 효과 때문인데 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요. 이 침묵을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소란스러운 이 오디언스 앞에서 처음 나가서 이제 인사하고 스피치를 시작할 때 어, 비기너들 어떻게 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 이제 조용해 주십시오. 이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Hey, ladies and gentlemen, please be quiet. 이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진짜 도사들은 진짜 고수들 어떻게 하냐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마이크를 켜고 한동안 그냥 쳐다만 보고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면 전체가 조용해지면서 어텐션이 그 말을 하는 화자에게 완전히 집중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사일런스를 활용하는 것. 두 번째로는 포즈, 멈춤입니다. 이 멈춤이라는 건 라지컬 플로우를 보여주기에 너무너무 중요한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부분을 전달하기 전 반드시 멈춤을 해야 됩니다. 이 멈춤은 보통 2초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1.5초에서 2초 정도를 멈추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이게 3초, 4초가 넘어가 버리면 상대편에게 불편함을 준다 그래요. 그래서 보통 이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결과에 따르면 2.5에서 3초 정도 예를 들어서 thesis 를 전달하기 전에 뭐 in my opinion 멈춥니다. I think 멈춥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first 대통령이 취임 연설을 했던 그 연설이 미국 역사상 대통령 연설 중에 가장 위대한 연설 몇 가지 중에 하나로 이 평가받는 연설이 있거든요. LBJ의 부통령에서 이제 이 닉슨 후에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의회 연설이 있는데 그 연설과 관련된 여러 스토리들이 있는데 닉슨이 실제 그 연설을 준비하면서 연설 스크립트에 보면 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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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즈라는 얘기가 완전히 팍팍하게 적혀 있다라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포징이 청중으로 하여금 내가 하고자 하는 말에 실리도록 만드는 logical flow에 얹히도록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breath, 이 충분한 호흡을 통해서 의사 전달을 하는 거, 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 호흡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 스피치 프레젠테이션이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무대에 올라가면 약간 포비아에 공포에 빠지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호흡이 막 빨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의 힘, 질문의 종류는 크게 오픈 엔디드 퀘스천과 클로즈드 엔디드 퀘스천이 있죠. 오픈 엔디드 퀘스천은 당연히 사실관계 이 클로즈드 엔디드도 사실관계 파악에 중요한데 이 질문 중에 특히 중요한 게 why라는 질문은 논증 관계를 검증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질문이고요. 또 솔루션, 해결 방법을 설명하거나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how라는 질문이죠. 그리고 what if라는 질문은 상대편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리고 나 스스로도 또 다른 가능성을 발견하는데 필요한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기능은 크게 스스로에게 던지는 이 잉글리시 스피치를 준비하는 과정에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는 본질적인 질문의 기능이 있고요. 또 스피치 과정, 프레젠테이션 과정에 청중에게 던져야 하는 추가적인 기능이 있거든요. 본질적으로
관심을 끌고 청중의 이해를 도와주고 청중의 이해를 확인하고 청중의 생각을 자극하는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과정에 자기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과정에 청중에게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런 효과들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주얼, 우리가 흔히 프레젠테이션 하는 대표적인 방식이 모니터를 뒤에 설치하고 스크린을 설치하고 모니터를 보면서 오디언스를 향해서 발제를 하죠. 이 비주얼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효과가 있다라고 해요. 복잡한 개념을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효과, 뭐 쉽게 공감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진행하는 논리 구조를 설명하기에 이 비주얼라이즈 하는 게 굉장히 라는 거고요. 또 복잡한 데이터를 시각화함으로써 쉽게 이 서포팅 팩트를 청중에게 설명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뭐 우리가 핵 폭발의 위험을 설명할 때 말로 하는 것보다 어떤 이미지를 보여줌으로써 상대편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감정적인 인게이지먼트까지 할 수 있겠죠. 또 이미지화하면 나중에 이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또 청중이 그 프레젠테이션의 내용을 보다 쉽게 회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영어 프레젠테이션, English 프레젠테이션은 다른 말로 하면 logical speaking in English, 영어로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한국어로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English presentation은 현상적으로 말하면 스피킹을 하는 겁니다. 스피치입니다. 근데 English presentation의 컨텐츠, 내용은 뭐냐면 나의 thesis, 나의 의견입니다.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을 전달한다는 건 반드시 토픽과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겉으로 드러난 형식입니다. 형식. 그럼 영어 프레젠테이션의 본질은 뭐냐 하면 본질적으로는 논리 능력을 뽐내는 작업이 프레젠테이션입니다. 논리 능력이라는 건 연관성, 논증성, 균형성을 검증해서 논리라는 틀에 남는 거고요. Additionally, 얼마나 subjective한지, consistent한지, accurate, original, concise한지를 검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제부터 세 가지 P를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prepare.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5단계를 거쳐서 잘 준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practice. 아까 보다 효과적인 딜리버리를 위한 5가지 팁이 있다 그랬죠. 열심히 한번 몸으로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실수들을 발견하고 그걸 퍼펙트하게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반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링구아 프랑카입니다. 영어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이 앞으로 축적할 컨텐츠를 몇십 배, 몇백 배 멀티플라이 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트리비움이라고 했죠. 그라마, 로직, 레토릭입니다. 여러분이 grammatically complete한 영어 문장을 잘 만들어서 그걸 논리 구조에 따라 패러 패시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말과 글의 형식으로 특히 말로 영어 프레젠테이션으로 상대편에게 오디언스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능력은 여러분이 훌륭한 능력을 가졌다, 훌륭한 대학원생이다, 당차 훌륭한 학자이다, 교수이다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양질의 컨텐츠 여러분의 전공 분야에서 쌓으셔야 되고요. 동시에 이걸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특히 영어로 키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영어 능력은 중요한 삶의 고비고비마다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영어 능력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센텐스로 커뮤니케이션 가능해야 되고요. 궁극적으로는 패러 패시지 단계에서 읽고 듣고 쓰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학자의 길로 들어선 분들이기 때문에 영어로 글을 써서 논문을 발표하고 영어로 말을 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여러분들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2시간 가까이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